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 오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주철현, 서미화, 송재봉, 이광희, 그리고 조계원 의원님실에서 함께 주최해 주셨고요. 전국 언론 노동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언론 편집권 독립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고 계신 조계원 의원님실에 또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구를 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론의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 개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토론회가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중은 지금도 뉴스는 독립적이며 믿을 수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해야 한다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고 빌 코바츠가 남겼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큰 울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언론 본연의 사회적인 역할, 공적 책무를 되짚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신문과 관련된 각종 법 제도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일단 지역신문법이 특별법에서 상시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 이외에 오늘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될 불량한 자본이 불순한 의도로 어떻게 언론을 황폐화시키고 망가뜨리는지 오늘 아마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 지부장들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당 노동조합이나 해당 기자들한테 맡겨가지고 풀 것인가. 신문법도 원래 방송법과 다르게 진흥 위주의 법이 있었긴 하지만 이런 미디어 산업이나 신문 산업 획득 속에서 신문법 역시 이제는 또 다른 규제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게 자칫 사전검열이나 허가제 성격으로 기본적인 헌법상 보장된 출판의 자유를 흠집는다는 그런 보수 언론 지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왜 이런 법들이 지금 통과돼야 되는지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 신문사업장의 우리 언론노조 대표자들께 맘 들어보시게 되면은 현재 어떤 장치로도 이런 불순한 자본의 불순한 의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편집권 독립을 사전에 조금 저희들이 인지하고 적어도 이 정도의 약속이나 이 정도의 담보를 제공한 사업자들이 신문을 운영하고 그런 약속이 저버려졌을 때 해당 구성원들이 싸울 수 있는 토대를 적어도 법과 제도로 마련해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언론의 공공성, 언론의 공정보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제대로 사람들이 내란 사태를 이해하고 있다가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터무니없는 궤변이거나 혹은 억지거나 각종 업무론이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지금 내란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국론은 분열되고 진영 간의 심각한 정오심이나 혹은 극단적인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빚어지면서 민주주의 자체가 혹은 이런 내란 사태를 회복하는 회복력이 심각하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일반 시민들도 그전에는 대개 기자들이나 언론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 실제로 좀 조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정말 언론을 바로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낄 것이고 특히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각종 정책과 제도와 또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한 발씩 나아가면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언론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민주주의 근간이 튼튼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역사가 깊은 언론사들은 그 소스타인 베블렌이 말했던 유한기급의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 형태로 언론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명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적 자본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 자산으로서 설립을 했다는 뜻입니다.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이렇게 기부하는 것처럼 언론사도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애초에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나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한 번 상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언제냐면은 60년대 70년대 넘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신문 기술이 좀 달라지게 되면서 이 신문 기술에 대한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언론사들에 매각이 된 이유가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초대 회장들이 있었고 초대 사주가 있었는데 2세, 3세로 내려오게 되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가지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만약 수익이 안 나고 부담이 된다면 팔아 넘기는 거죠. 또는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자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모기업의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따가 각 지역 지부장님들과 사례하실 때 말씀을 하겠지만은 언론사 사주들 중에서 특히 지역 언론사 사주들 중에서 과거가 언론사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지역 언론사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주가 많습니다. 폐기물 처리했다가 안 해가지고 분쟁이 벌어져가지고서 끊임없이 소송이 쌓였다든가 또는 거기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을 착취를 해서 항의를 받아가지고 진호위라든가 노동위원회에 처벌을 받은 그런 사들입니다. 그런 사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언론사라는 것이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론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데이터로는 안 나타납니다만은 지역 언론사의 대부분의 신문의 구독자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지대 추구를 행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경로가 뚫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러한 지역 언론사가 이러한 불로소득자들에게 더 굉장히 쉬운 이유는 첫 번째는 크게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 언론사에 종사하는 구성원들 수가 적습니다. 평균 44명 정도거든요. 여기에 노조 가입은 전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의 저항도 되게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불로소득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만들기 위해서 취득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론사의 유형이 바로 지역 종합 일간지입니다. 자,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여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입니다. 스포츠 서울의 사주는 사실은 지금 전국의 스포츠 서울의 등록 사업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서울을 사유하려는 이유는 스포츠 서울 오랫동안 가요대상, 마라톤 대회, 축구 대회, 대상경주, 프로야구 올해상 같은 시상식들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주한테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자산이자 자원으로서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언론사를 인수하고 놓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주의 무형자산 획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언론사 사주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불로소득자라고 해가지고 민간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종교기관도 같이 포함됩니다. 서울에 있는 종교 포교기관이 지역에 가서 그거 갖다가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회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진출할 수 있죠. 그것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종교기관이 언론사에 대한 경영에 대한 전혀 그런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한다거나 되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자산을 갉아먹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끼치는 회원 확보와 영향력 때문에 포기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주 기급의 지위 세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중흥건설표를 넣었다가 뺐습니다. 아시겠지만 중흥건설이 신문사를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것이 신문사를 계열사가 소유한 게 아니고 회장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직접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아니라 회장이 직접 지분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으로 모든 언론사들은 지역 신문뿐만이 아니라 지역 민방도 똑같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식의 소유 구조가 2세 경영이라든가 또는 3세를 통해 가지고 물려지게 되면서 일종의 불로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세습이 된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지역 종합 일간지를 단순히 그냥 지역성이고 필요하고 공공성이 필요하니까 살려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언론사, 지역 종합 일간지를 어떻게 독립성을 만들고 편집권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언론의 공공성과 지역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불로소득 기급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무리한 행태라든가 이런 과시적 소비 또는 지위제로서의 그러한 설정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신문법 개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였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이길려 회장이 명예회장 같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에서 20% 내외의 주식을 가진 여러 주주들의 연합체로 경인일보가 구성이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 주주 몇몇이 이제 레미콘 회사 한 곳에 이제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레미콘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전형적인 건설 자본에 해당이 되고, 이 건설 자본이 왜 경인일보를 소유를 했냐? 이 레미콘 회사의 형이 이제 얼마 전에 그만두신 대한체육 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목적과 함께 또 2세한테 이제 본인들은 그 대한체육 회장도 그러시고 그분의 동생이 저희 레미콘 회사의 이제 오너셨는데 그 두 분 다 이제 맨몸으로 자본을 일구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2세들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이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경인일보에 인수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정보가 없었고, 그게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이제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후에 2월 이사회를 불과 보름 앞두고 저희에게 이제 대주주가 등장했고 사주가 바뀌었다는 게 이제 고지가 됐습니다. 심지어 경인일보 사장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름 동안 이제 새로운 주주의 정체를 파악하고 어떤 마음가짐과 계획을 가지고 경인일보를 인수했는지 언론사를 경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사주를 초청해서 회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 간담회에서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주가 작년 3월 바뀌었고, 이 사주가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경인일보의 지역 언론의 상황이 안 좋으니 3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연봉제로 바꾸자는 이제 제안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굉장히 대립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제 사주가 다시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사주도 아까 말씀하셨던 지대를 추구하는 불로소득을 하는 바로 그 시행사입니다.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시행사가 저희 회사의 주식을 다시 그 레미콘 회사로부터 사들여서 주주가 된 상황이고, 근데 이 시행사는 특이하게 본인은 경인일보에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경영 간섭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목적은 경인일보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의 사업에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딱 그 목적 때문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역 언론의 소유 구조라는 게 결국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옛날에 뭐 그런 지위제 성격에서 이제 불로소득 지대를 추구하는 자본으로서 변하는 면도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또 지원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에게 뭐 많은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많은 투자를 받는데 또 경영의 간섭은 아니니까 좋은데 지배구조 자체는 건설 자본에 귀속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 언론산업 종사자로서 과연 이 지배구조가 우리 언론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 종교 관련 기관이 부산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국제신문을 활용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을 인수한 직후에 실제로 능인선언 측에서는 해운대구의 상가 한 층을 통째로 매입을 했었고 거기에 부산 지원을 열고 법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불교 신단은 물론이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나 아니면 국제신문 임직원도 참여를 했어야 됐고요. 실제로 기자들은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실제로 맡았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능인선언이 국제신문을 사실상 부산 진출을 교도부로 삼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기자들에게 그 민원 해결을 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기자들에게 이거를 해결해라는 지시들이 아주 빈번하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형자산에는 사회적 네트워크 내 지위 상승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주가 저희 이제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반대를 했었던 사장을 임명을 했었는데 이 전 사장이 그 지역 사회에서 언론사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다가 결국은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여기 뭐 제가 그 토론문에는 사기 등의 혐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갈, 횡령, 배임 수재였습니다. 어떤 혐의들이었냐면 광고비를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업에서 법인카드를 받아서 임의로 사용하거나 했던 것들인데요. 이게 실제로 가능했던 것이 언론사 사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10분 활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의 지위 상승을 꽤 했고 그게 이제 결국은 국제신문의 신뢰도 추락으로 부메랑이 돼서 날아왔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산 증식으로서의 수단인데 능인선언은 실제로 국제신문을 인수한 후에 부산과 경남 일대의 부동산들을 매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신문을 더 키우기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원장 개인 자산 증식이 더 큰 목적이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능인선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저희 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를 하고 있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 사실상 지금 현재는 자본 잠식 상태인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다면 매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국제신문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매입했던 부동산 자산을 개발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국제신문의 어떤 이름을 좀 활용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이 지금 저희를 놓지 않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게 저희 구성원들의 판단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97년에 신문의 등록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 심사를 하면서 그 판결문에서 이 등록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이 등록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를 설정한 것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중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이런 헌재 판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따른다고 한다면 이 개정안은 형식적 심사에 그쳐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떤 추가적인 실질적 심사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이제 불가피하게 시도지사나 관할지자체의 행정 재량을 초래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편집의 자유를 외부에서 침해하는 가능성, 그런 여지를 발생토록 하게 만듭니다. 사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발행인이 편집국 종사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이 편집에 관한 어떤 계획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칫하면은 어떤 이 언론사의 편집 방침을 정하는 권한이 발행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로 간주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추후에 저희가 이 등록제 부분이 아닌 실제 편집권과 관련된 입법 논의를 할 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좀 들었고요. 또 여기에도 이제 또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발행인이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는 방식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언론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편집인 직선제나 임명동의제와 같은 이제 좀 매우 강력한 방식도 있지만 말 그대로 매우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수자가 자신이 이제 자의적으로 어떤 편집 방침을 정해서 그것을 이제 등록하는 기관에 제출을 하고 그 등록했던 요건을 내세워서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편집 관련 협약이나 내부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을 후퇴시키거나 무력화하는 상황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제를 활용하는 방식보다는 독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언론사를 매각하거나 인수할 때에 독자에게 일정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고지의무를 두는 방식이 좀 이런 우려를 좀 더욱더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제안을 해보고요. 어떤 새로운 인수자가 이 신문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언론계 전체가 최소한 언론 사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요건들을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입법 논의와 동시에 언론노조에서 계속 추진하고 계셨던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이라든지 이제 그 안에서 적어도 편집 방침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된다고 정하고 그것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 어떤 그런 무형의 어떤 자산, 명예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도록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뭐 이런 방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료들, 그러니까 전북 지역의 언론사들, 특히 신문사들은 그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전북 지역은 노조가 등록된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이 내부 자료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알기가 어렵다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 간행물 등록 상황 보시면 10년 사이에 2배 증가했고요. 인터넷 신문사는 약 10년 사이에 7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언론사는 현상 유지를 통해서 지휘제, 기업, 지휘제, 지대 추구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 강하고 사주로서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공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면서 이제 뭐 경영난으로 인해서 신문사가 뭐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수하는 곳에서 뭐 이러한 편집에 대한 편집권 독립이나 뭐 신문사 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을 뭐 공표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역으로 인수하면서 광고 영업에 뛰어났던 기자들, 뭐 약간 범법행위도 저질렀던 이런 기자들을 1순위로 영입하는 이러한 현상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됐던 거는 이제 침투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건데 투기 자본이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지역 개발을 하겠다. 우호적 여론을 지역에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여론전을 위한 무기로 신문사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우려는 현실화가 됐고요. 실제로 전북일보사는 개발을 위해서 대한방직부지의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지원, 행정의 지원 이런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었고요. 최근에 부동산 위기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 부동산 PF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이 자본, 그러니까 자광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EOD라고 해서 이제 이익 상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부도라는 위기 신호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사업의 차질을 발생시킬 것인지, 사업의 현실성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해야죠. 지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여론화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 자광의 광고비에 같이 편승해 왔었던 지역사회의 방송사,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들과 여러 많은 곳들에서 그러한 위기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한계를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신문법에 남아있는 공적 어떤 규제 장치, 공공성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편집위원회, 임의 규정이지만 그다음에 독자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신문고시로 연결되는 신문 시장 규제, 요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일간 신문에만 해당되지만 이제 대기업 규제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합병시, 그러니까 신문법의 표현대로 하면 승계에 초점을 맞춰서 법이 구체화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편집 제작 운영 계획서 제출 또는 승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고제도 과정에서 심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극히 아주 드문 경우지만 있지만 하여튼 이 편집 제작 운영 계획서가 얼마나 그 내용이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정말 등록의 요건으로 작용할 것을 이제 의도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이것을 지금 신문에 관련해서 공적 지원 제도가 언론진흥기금하고 지역신발전기금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법에 그나마 있는 공적 제도가 언론진흥기금의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언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로 만들어지는 그 언론진흥재단 일반회계로 통한 지원에서 이제 그 가점 요인이고 지금 그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정부광고 지표에도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지원 조건하고 이제 연계해서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